그리고 재개발 사업 하는 거 있죠? 이것도 그냥 줄줄이 중단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재개발. 기존의 낡은 아파트랑 낡은 빌라들 부셔가지고 새 아파트, 큰 아파트 지어주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해줘요? 그걸 누가 해요? 그 리스크를 안고 누가 해? 못해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는 건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진짜로. 지금처럼 빌라나 이런 걸 밀어버리고 뭐 힐스테이트니 이편한 세상이니 레미안이니 이런 걸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할 건설사가 없다니까. 이들 무서워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건설사들은 뭘 할 거냐? 강남 재건축 위주의 안전한 사업만 할 거다. 강남에서도 재건축만 하면서 이게 근근히 살아가게 될 거야. 근근히 살아가게 된다. 왜냐면 재건축이라는 건 이미 60% 70%의 주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한테만 이미 판거나 마찬가지죠. 재건축은 이미 판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20, 30%를 파는 거죠. 근데 강남이니까 분양은 잘 될 거 아니에요. 뭐 지방에도 강남 같은 동네가 있죠. 그런 데들은 이제 조금씩 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신축은 힘들고 재건축 위주로 갈 거다. 재건축 위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안전하니까. 왜냐면 이게 사업이 막 5천억, 1억, 아니 5천억, 1조, 2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이거를 섣불리 할 수가 없어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 신규 아파트의 공급량이 대폭 축소합니다. 대폭 축소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해외를 가보시면 아실 텐데 뭐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 빼고는 다 똑같아요. 홍콩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막 5,000세대, 6,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보셨어요? 그런 게 있던가요? 진짜로?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홍콩도 가면은 막 엄청 고층 아파트들이 많긴 한데 다 2동, 3동, 뭐 4동 요 정도지 막 40동, 50동이 모여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도 그걸 짓기 싫어서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그 리스크를 감당할 회사가 없단 말이죠. 몇 조를 걸고 내 회사의 운명을 걸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 당연히 신규 아파트의 공급량은 대폭 축소하겠죠.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많이 망할 거예요. 많이 망하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세수가 감소합니다. 취득세도 많이 발생 안 하겠죠. 그다음에 뭐 개발이 안 되니까 당연히 뭐 자재니 뭐 시멘트니 이런 것도 잘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조금 팔리겠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사업이 규모가 축소되고 경기가 하락하고 고용이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건설 업종이 확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은 당연히 급락하게 되겠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뭐냐? 후분양제가 쉽겠냐 이거죠. 후분양제 할 수 있냐 이거죠. 자, 기득권들의 이유도 있지만 반대 이유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도 후분양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자, 건설업을 죽이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죽인다기보다는 정상화하는 거죠. 정상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설업 비중이 너무 높아요. 사실 너무 높아가지고 건설업 비중을 좀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줄여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건설 경기가 위축되는 거긴 하지만 그걸 감당하고 버텨야 되는 거죠. 버텨야지만 후분양제로 갈 수 있는데 쉽지는 않다. 자, 그래도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후분양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저는 후분양제 옹호자예요. 옹호자. 제가 건설업에 있었지만은 건설업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해야 된다가 제 결론은 맞아요. 뭐냐? 우리나라는 자타공인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말고는 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사는 나라고 엄청 대단한 나라라고 다들 인정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우리나라가 아직도 별로라고 생각하고 할머니들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우리가 못 먹고 못 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입니다. 세계 200개국이 넘게 있는데 200명 중에 10등이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200명 중에 10등이면 정말 잘 사는 거 아닌가요? 200명 중에 10등인데도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면 도대체 몇 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자, 이미 우리나라는 경제 안정화 단계로 들어갔고요. 옛날처럼 7% 10%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3% 4% 성장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워낙에 규모가 커가지고 2, 3%만 성장해도 엄청나게 커져요. 그리고 이미 주택 보급도 상당히 많이 됐어요. 상당히 많이 됐다. 물론 아직도 뭐 낡은 반지하 빌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차근차근히 바꿔가야 되는 거지. 선분양제 같이 막 단기간에 갑자기 막 급격하게 보급을 하려는 목적은 더 이상은 없어요. 더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진짜 살기 좋아요. 진짜로. 외국 나가봐도 우리나라보다 더 괜찮다고 할 만한 나라가 많이 없어요. 진짜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우리나라를 무시하죠. 자, 그래서 과도한 공급을 낳을 수밖에 없는 선분양제를 계속 유지를 하면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선분양제는 무조건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무조건 짓게 돼 있어, 이거는. 막 지어요. 막 짓습니다, 진짜로. 안 팔리면 나 몰라라요. 뭐 어떡하겠어요. 가격 떨어지면 나 몰라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지 건설사를 욕할 이유가 없어요. 건설사는 돈 벌자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아파트 건설업,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건설 경기를 죽인다는 건 곧 아파트 건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건설사라고 부를 만한 회사가 많이 없어요. 대부분 다 아파트 분양 장사하는 건설사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다리 짓고 뭐 지하철 만들고 뭐 공항 짓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건설사 몇 개 없어요. 대부분은 다 아파트밖에 못 짓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밖에 못 짓는 건설사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걸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죠.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어야 됩니다. 누가 걸 건데요? 누가 걸 건데? 자, 우리나라는 최종적으로는 외국처럼 나홀로 아파트 있죠? 나홀로 아파트. 우리나라는 나홀로 아파트를 되게 싫어하는데 외국 가보세요. 다 한 동, 두 동, 세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빌라들이 좀 있고 단독주택들 많이 짓고요. 그 다음에 주상복합 같은 거 좀 많이 짓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나라가 없어요. 그건 선분양이 아니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다양한 디자인으로 좀 주택도 좀 짓고, 그러니까 아파트들이 모여 있어도 이동하고 건설사가 달라요. 또 이동하고 요동하고 또 건설사가 다르고, 그럼 모양이 또 다 각자 이렇게 다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들도 좀 다 디자인이 좀 다를 거고. 그러면은 그게 당연한 건데, 사실 그게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는 막 동 20개 30개가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이 짓고, 인테리어도 다 똑같고, 그냥 완전히 다 획일적으로 짓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마인드에 인테리어 하고 산다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집을 10년 20년 그냥 원래 있던 대로 그냥 씁니다. 도배장판만 하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새 아파트 분양받아서 가야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집을 고쳐서 사는 문화가 전혀 없어요. 집을 고쳐서 사는 문화가 전혀 없고, 이 집에서 눌러 앉아 있다가 이거 돈 오르면은 팔고 양도세 조금 면제받고 아니면 조금만 내고 또 다른 거 분양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돈 벌고 또 벌고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고쳐야 되는 게 맞긴 맞죠. 맞긴 맞아요. 그러나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안 될 것입니다. 제 결론은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이거를 후분양제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경제 사회적으로 충격이 엄청나게 옵니다. 경제 사회적으로 충격이 와요. 안 올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짓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15%라고 칠게요. 15%면은 5천만 명이니까 한 700만 명. 한 700만 명이 이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700만 명이 이 아파트 건설업으로 먹고 살아요. 거기 딸린 가족들도 있겠죠? 그럼 그 중에 예를 들어 10%만 잘린다. 그럼 70만 명이 잘려버려요. 70만 명이 잘려버렸다. 어떻게 해야? 그거 어떻게 책임져요, 그거를?
그 엄청난 충격은 뭘로 메꾸죠? 예를 들어 큰 충격이 오게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아까 제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고 그랬죠?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다. 그러면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정권이 과연 있을까요? 자, 대규모 실업 사태와 건설 경기 축소로 막 경기가 불황이 오고 뭐 자영업자들 장사 안 되고 노가다 뛰는 아저씨들 이제 막 다 노숙자 되고 이제 막 술 안 먹고 소주가 안 팔리고 맥주도 안 팔리고 당연히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빌라 같은 곳들 빌라 같은데 막 공실도 많이 생기겠죠. 왜냐면 이제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그런 데를 빌려가지고 지방에서 많이 이렇게 2년 3년 살다가 공사 끝나면 또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빌 거고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충격을 한번 흡수한 다음에 조금 지나면 또 괜찮아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 정권이 과연 있을까. 그렇게 되는 순간 바로 지지율 하락이 막 오겠죠. 지지율 하락이 막 옵니다. 그러면은 민주주의는 결국에 지지율 싸움인데, 그래서 국회의원도 많이 뽑고 단체장도 뽑고 대통령도 뽑아가지고 결국 정책을 이제 수행하는 건데, 지지율 하락이 오게 되면은 그거를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뭐 지금 외교나 이런 거를 잘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제 2년 차로 들어가니까 2년 차, 3년 차에 경제를 조금 살리지 못하면 지지율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경제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고,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등을 돌립니다 또. 그러면 이 내수 경기가 침체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당장 메꿀 만한 뾰족한 수가 없어요. 뾰족한 수가 없죠. 우리나라가 뭐 관광이 잘 되는 나라도 아니고, 갑자기 뭐 인구가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나라도 아니고, 뭐 자원이 많아가지고 갖다 파는 나라도 아니고, 뭘로 하냐 이거죠. 뭘로 하냐. 그럼 분명히 지지율 하락이 오게 될 텐데 그걸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기득권들이 많죠. 우리 국민들도 기득권 중에 하나라니까요. 분양권 장사하던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도. 당장 중개업소 사장님들 중에 문재인 정부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중개사들한테 물어보세요. 문재인 정부 좋아하는 사람 있냐고. 아무도 안 좋아해요. 왜냐면 장사가 안 되니까. 중개비가 안 들어오는데 지금 뭐 북한하고 통일이 뭐가 중요해. 지금 당장 우리 애 학원비가 안 나오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정부의 방안은 어떻게 나왔는가? 발을 좀 뺐어요. 발을 좀 뺀 겁니다. 공공분양은 후분양제로 하겠다. 왜냐면 공공분양이야 정부가 하는 거니까. 공공분양은 정부가 하는 거니까 후분양제로 하겠습니다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민간 분양은 자율적으로 권고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율에 맡기겠다. 자, 민간 분양은 자율에 맡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건설사가 그럼 저희 후분양제 하겠습니다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로? 자, 자, 그 다음에 민간 사업자한테는 어떻게 하겠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인센티브 어떤 걸 줄 겁니까? 공공택지 분양에서 우선으로 좀 선정하겠다. 그러니까 후분양제 할 사람한테 먼저 택지를 줄게요 이런 거야. 후분양제 할 사람만 택지를 먼저 줄게요 하면은 과연 후분양제 한다고 할까요? 그 리스크를 안고 4천억, 5천억, 1억의 리스크를 안고 1조의 리스크를 안고 할까? 안 하겠죠.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대출이자를 조금 싸게 해줄게요. 대출이자를 조금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할까요? 안 하죠. 안 합니다. 저 같으면 안 하죠. 그래서 조금 또 봐줬어요. 조금 봐줬어 또. 공정률 100%일 때 80%일 때가 아니고요. 그냥 60%만 지으면 그때부터 분양하시죠. 이렇게 정부가 한 발짝 물러난 거예요. 한 두 발짝 정도 물러난 거죠. 두 발짝 정도 물러났다. 공정률이 60%일 때는 분양하세요. 그러면 그때 돈 받아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중분양제라고 적어놨죠. 그러니까 선분양도 아니고 후분양도 아닌 중분양을 선택한 거예요. 중분양제. 예. 중분양제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당장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거는 이도저도 아닌 거잖아요, 이게. 자, 선분양이랑 후분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중분양제를 선택한 거예요, 중분양제. 그러면 중분양이다. 그럼 60% 정도 그 공정률이면은 앞으로도 한 1년을 더 지어야 됩니다. 1년 반 지어야 돼요. 그럼 그때도 또 프리미엄 붙어요. 또 프리미엄 붙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물론 조금 중간 단계를 선택한 거죠. 왜냐면 한 방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현실적인 타협을 했다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정부를 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어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안 할 수는 없는데 하면 또 너무 충격이 크니까 중간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60%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그냥 콘크리트랑 철근 넣어가지고 이제 막 뼈대를 지은 거예요. 뼈대를 지은 거다. 그래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파트가 30층짜리인데 한 27층까지 막 이게 공사가 막 진행되고 있으면은 야, 저거 다 지었나 보다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아파트는 끝까지 올라가고 그 뒤로 후속 공정이 엄청 많아요. 뼈대만 지은 거는 공사가 한 반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서 막 24시간 돌려가면서 뭐 타일 붙이고 뭐 배관 깔고 전기 깔고 할 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게 또 한 1년 반 가요. 또 조경도 해야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하자는 인테리어에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하자는 인테리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같이 뭐 가구에서 뭐 초파리가 나오든지 아니면 뭐 곰팡이가 계속 핀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물이 안 나온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뭐 문짝이 뭐 틀어져 있다든지. 그러니까 어차피 또 문제 생기는 건 마찬가지다. 어차피 문제 생기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정책은 맞아요. 이도 저도 아닌 정책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건설사들이 골조는 다 튼튼하게 짓습니다. 인테리어에서 빼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의미 없는 정책이다. 그러면 이렇게 후분양제를 하게 되면 뭐가 의미가 있냐면 일조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뭐 101동 뭐 3001호를 사겠다고 하면 거길 가볼 수 있어요. 가가지고 이제 보겠죠. 그럼 이제 12시 반에 가면 햇빛이 잘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런 건 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집 창문으로 봤더니 밖에 뭐가 보이나 안 보이나 이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창문은 안 달려 있겠지. 창문은 안 달려 있어요. 창문 안 달려 있고 바닥에 이제 뭐 박스떼기 좀 깔아놓고 밟으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들어가라고 하겠죠. 아마 들어가지도 못하게 할 거예요. 그냥 그 앞에서 그냥 겉에서 보라고 하겠죠. 공사 중이라서 못 들어갑니다 이러겠죠. 다 펜스 쳐놓고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맞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게 의미가 있나요 진짜로? 막 위에서 타워 크레인 막 지나다니고 있는데 거기 막 안전모 쓰고 들어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60%라고 하면 뭐 돈이 안 들어가나요? 60%까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건데요? 헬리오시티가 아까 8조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럼 60%면 한 5조 필요한 거예요, 5조. 그 5조는 구할 수 있어요? 5조를 무슨 수로 구해요? 못 구합니다. 그렇게 가능한 건설사는 우리나라에 한 두세 개밖에 안 돼요. 두세 개도 안 돼요, 진짜. 그런데 한 단지 하는데 그룹의 운명을 걸어야 되는데 두 개, 세 개 할 수 있을까요? 두 개, 세 개 할 수 있나요, 진짜로? 대구에도 3조, 서울에 한 12조, 부산에 한 7조,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8, 9개 돌릴 수 있을까요? 건설사들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후분양제로 가는 순간 공급은 급속도로 줄어든다. 급속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니요, 대기업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한 단지 정도 하면 끝난다니까요. 그룹의 운명을 걸고 한 단지를 하는 거예요, 한 단지. 그럼 나머지 단지들은 다 쉬어야 돼요. 다 놀아야 돼요. 그런데 정부에서 2022년까지 후분양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2022년까지 후분양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 말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렇죠? 2020년에 총선 있죠? 총선 있어요. 맞죠? 2020년 맞나? 내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022년에는 대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전에 이걸 할까요, 진짜로?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를 할 수 있는 정부라면 정말 대단하다고 진짜 박수 치고 싶습니다. 진짜로.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후분양제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후분양제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건설사의 폐해가 많이 있다는 걸 전 느껴요. 아는 사람이고.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데 어떤 쥐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아니 이게 저도 제가 만약 독재자면 할 수 있겠죠. 제가 독재자예요. 한 30년을 쭉 가야 돼. 그러면 제가 이걸 할 수 있겠죠. 왜 다 조용히 해. 그냥 내가 하라면 해. 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되는 민주주의란 말이죠,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당장 지금 공인중개사들 100만 명이 막 들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럼 어떡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만약 당장 돼도 문제가 큽니다. 문제가 커요. 경제에 충격을 많이 준다니까요. 경제에 충격을 많이 줘요. 공인중개사가 100만 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꽤 많을걸요. 그러면 이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경기를 지금 살려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뭐 최저임금이니 뭐니 해서 막 공격당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를 살려서 요번 올해 내년 초까지 어떤 의미 있는 걸 보여주지 못하면 이 지지율이 하락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분위기에서 더 급락시키는 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흐지부지 안 되고 잘 되면 좋겠어요. 진짜 잘 되면 좋겠는데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된다. 걱정이 된다는 표현이 제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분양제를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후분양제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자, 아시겠죠?